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 몸의 일부처럼 착용하고 계시는 이 마스크가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계신지 혹은 이 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들이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시고 있는 이 과정에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함께하고 있다는 참여의 부분들을 대답의 목소리와 그리고 또 중간중간 함께해 주시는 박수 소리로서 제가 알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그 박수와 그리고 또 대답 잘 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이게 또 박수까지 또 함께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또 힘내서 이 시작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작을 알릴 건데, 그 알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큰 박수 보내주시면 이 순간이 더욱더 의미 있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0 광주 일경험 컨퍼런스 그 시작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개회식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장초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일경험 드림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사업인데요. 저는 1기 드림 청년으로 일경험 드림 사업을 시작을 하고, 또 2기, 3기에서는 일경험 드림 사업의 담당자로서 청년들을 만나는, 드림 청년을 만나는 역할, 그리고 올해 진행된 7기, 8기에서는 드림터의 대표로서 이 일경험 드림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홍보 영상의 뒷부분에 일경험 드림 사업은 광주의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는데 참 와닿은 문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에 진행되었던 이 일경험 드림 사업, 오늘은 그간 진행되어 온 일경험 드림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현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짚어보고자 이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또 디지털 전환의 이 시기, 그리고 또 학교에서 사회로 이행하는 지역의 청년들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이 자리가 마련되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2020 광주 일경험 컨퍼런스는 유튜브 채널 일경험 드림 TV를 통해서 유튜브 생중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어 통역과 함께 속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오전에 진행되는 기조연설, 그리고 오후에 진행되는 세션 1, 2를 걸쳐서 12분의 연사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 자료가 혹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나가실 때 데스크에 마련된 QR코드를 검색을 하시면 그 발표 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화면 하단에 더 보기를 눌러주시면 일경험 드림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단계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무대와 객석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있고요.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는 인원에 한정해서 마스크를 벗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사항이니 중간중간에 분홍색 옷을 입고 계시는 도우미 분들이 요청을 할 때 적극 협조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그 중에 몇 분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오늘 그 시작을 알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신수정 의원님께서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 일정 와중에서도 자리 참석해 주셨고요. 광주광역시청의 강영숙 여성가족국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청 정수경 청년정책 담당자님 뒤쪽에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시고요. 김남아 주무관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지역 청년들과 그리고 또 일경험 드림 사업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해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송갑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하는 영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영상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송갑석입니다. 2020 광주 일경험 컨퍼런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청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짐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청년들의 용기가 정말 멋지고 또 고맙습니다. 앞으로 힘내시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대한 돕겠습니다. 일경험 드림은 청년의 가능성을 믿고 청년의 짐을 덜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일을 경험하고 취업을 연결하며 지역의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시대의 청년을 이야기하는 오늘의 컨퍼런스는 매우 뜻깊습니다.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도 꼭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0 광주 청년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구 남구 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광주 일경험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현장에서 일 경험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일자리 디딤돌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과 함께 지역의 청년들에게 많은 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기쁜 일입니다. 광주 청년 일 경험 드림 사업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청년들의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미취업 청년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고용 환경 악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역 청년들이 느끼는 훨씬 엄중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일경험 컨퍼런스가 그동안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들이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정치권도 응답하겠습니다. 청년이 광주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역입니다. 청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병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나라 전체, 전 세계가 어려운데 특히 청년 일자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2020 광주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가 이런 시기에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년 세대의 경제적 환경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실업률이 높고 취업을 위한 교육 기회조차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이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합니다. 학교 문을 나선 많은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이 사업이 있어서 그나마 위안을 얻습니다.
광주 청년 일 경험 드림은 청년 취업 활동 후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의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 이병훈도 지역 청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꿈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절하지 힘과 용기를 내어 밝은 미래를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응원합니다.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광주 일경험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오늘의 행사까지 노력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조호섭입니다. 세계적 대유행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딛고 청년들의 일 경험이 지속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청년 일 경험 정책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광주 일 경험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접 참석해서 인사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청년 일 경험 드림 사업이 광주와 청년을 잇는 대표 플랫폼으로 광주의 발전과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견인해 주길 기대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사회로 이행기에 처해 있는 많은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시의원 시절 광주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장을 맡아 광주의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의 부채, 주거, 일자리 문제 등 여러 분야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 나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시 청년들과 시간, 기회, 그리고 공간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청년의 일 경험이 더욱 확산되고 경제적 환경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늘 가까이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충전하기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형석입니다. 광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2020년 광주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일자리 디딤돌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일자리에 대한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일경험 드림 사업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일경험 사업이 더욱 성장해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광주 일경험 컨퍼런스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 청년 일경험 정책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광주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청년의 경제적 환경이 IMF가 왔었던 99년 이래로 역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포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든든한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년들의 직간접적인 일 경험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광주시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광주 청년 일 경험 드림 통합지원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 사업을 통해서 지역 청년들이 많은 일 경험을 제공받고 특히 이 행기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지역과 지역민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일 경험이 더욱 확산되고 경제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언제나 청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청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형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적지 않으시죠? 2020년 광주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를 정말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환하게 빛나야 할 청년들이 지금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생활 가까이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우리 청년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뺏어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은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썩 괜찮은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일기 활동을 시작으로 3,200여 명이 함께한 이 일자리 경험은 다른 청년들에게도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도전은 늘 아름답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청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늘 청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양자입니다. 2020 광주 일경험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현재 지역 청년의 경제적 환경이 역대 최악의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 고용 보조 지표에 따르면 약 27%가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이거나 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이 지역의 청년들에게 많은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청년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자 또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에 양양자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언택트 시대라고 요즘 많이 말들을 하잖아요. 중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몸은 떨어져 있음에도 그 마음은 항상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 느껴지는 영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중에 대표로 축사를 조금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 신수정 의원님 모시고 축사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신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광주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런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미리 한번 좀 둘러봤어요. 제가 너무 죄송한데 저는 오늘 처음 참석해 보거든요. 보면서 와, 왜 그동안 와보지를 안 했었을까 되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실은 이제 이 많은 변화를 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대면하는 게 정말 큰 힘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사회자님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제 아들도 이제 20학번이거든요. 20학번인데 늘 메신저로만 소통하다가 모처럼 학교를 가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대면하는 게 정말 큰 힘이고 정말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기성세대로서 공감을 하고, 오늘 이 자리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대면할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청년들이 이제 오늘 내놓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나오는 결과물들이 앞으로 광주 청년 일자리 뭐 정책이라든가 방향 설정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미리 둘러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신 청년분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도와주는 기관들도 여기 주변에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는 기관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도 다양한 뭐 도전해볼 만한 창업 기업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함께 많이 홍보도 좀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하드리고요.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이렇게 뿌리박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정책들 입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의 인사말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의 홈페이지 인사말을 보면, 운동화가 잘 어울리는 신수정은 시민에게 묻고, 그리고 시민을 위한 답을 찾기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인사말을 해주셨는데, 그 달려가는 방향이 우리 청년으로에게도 꼭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의미로 여러분 다시 큰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의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는 주무부서인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을 이끌고 계시는 강영수 국장님 모시고 축사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강용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시대, 우리 지역 청년의 일 경험과 발전 전략이라는 이렇게 시기적절한 주제로 오늘 2020 광주 일 경험 컨퍼런스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 청년 대표 사업인 일 경험 드림 사업이 더욱 많은 사람들과 청년들과 공유하고 또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신수정 의원님들 청년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계신데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님, 또 여러 가지 오늘 발제를 해주신 우리 추주희 교수님, 서경복 연구원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알차게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전남대 산학협력단 백경호 교수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정말 특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청년들도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취업 시장은 또 얼어붙고 창업할 여건도 되지 않고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디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가혹한 올해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청년들에게 좀 청년들이 당당하고 넉넉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풍요로운 경제 청년 등 4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올해 우리가 청년 정책
시행하고 있는 일들이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 청년 예비 창업과 발굴 육성, 청년 창업 특례 보증 등 47개 사업을 우리 13개, 우리 시청의 13개 부서에서 발굴해서 추진함으로써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일경험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주택 임차 보증금과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 회복 등 금융주거 복지 지원 사업도 새로 발굴해서 우리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집중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청년들이 보다 행복한 삶의 목표를 두고 우리 좀 지원할 수 없을까, 그런 정책이 아이나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청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순간부터 출산, 양육, 또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우리 광주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자리를 잡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전 세계 팬데믹을 가져온 우리 코로나19로 청년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될 텐데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고 잘 살아가야 될 것인지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자리에 오는 청년들의 가슴 속에 뭔가 좀 이런 시간들이 희망의 씨앗이 좀 심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은 도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청년의 미래는 앞서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요,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이 밝게 웃는 그날까지 우리 광주광역시는 청년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또 심고 그리고 싹 틔우는 과정 속에 함께해 주시는 강영숙 국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개막식의 공식적인 행사는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행사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일경험 드림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컨퍼런스의 기조 발언 순서가 진행이 될 건데요. 저는 이 기조 발언의 진행을 맡아주실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의 백경호 책임연구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의 일정에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일경험 드림 좋은 추억과 경험으로 사회에 나가는 발걸음 잘 단단하게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을 맡은 장초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의 백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축사도 많이 축하 영상도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뭐랄까요,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조연설을 이제부터 들을 건데 저희가 그 전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면 여기 일경험 드림 TV라고요.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한번 그 생중계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봐보시고 유튜브에서 일경험 드림 TV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만들게 됐는데 본래는 7월, 8월 달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어서 이제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만든 이유가 크게 세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여기 계시는 청년분들, 그 다음에 청년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일 경험, 이 세 가지를 향후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청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쭉 해오면서 저희 사업이 이제 4년이 되었거든요. 4년이 되었는데 4년간 이렇게 대중적으로 또 청년들과 함께 평가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평가를 해보고,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라는 저희가 겪어보지도 못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앞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건데, 그 변화된 그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의 일 경험이 어떻게 돼야 될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볼 시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광주 일 경험 컨퍼런스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또 여기 뒤에 또 옆에 보시면 많은 부스들도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컨퍼런스 이런 거 하면 발표하고 하니까 딱딱해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안 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오시고 발표도 듣고 또 필요한 정보도 얻어 가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공간에 기존의 어떤 컨퍼런스와는 조금은 다른, 어쩌면 어수선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또 이런 유동적인 다양한 것들이 또 청년의 특성, 또 청년들이 함께하기 쉬운 공간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마련을 하였습니다. 먼저 그 기조연설 첫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조연설 첫 번째는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지만 전국에서 청년의 문제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그리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서강대 서복경 연구원님 모실 텐데요. 서울 우리 청년 드림 수당 있잖아요. 서울에는 청년 활동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에 대해서 그 수당을 연구 분석하시고, 최근에는 또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청년들이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칼럼도 쓰시고, 한겨레신문에 청년에 대한 목소리, 청년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기고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이 지역 청년의 일자리 정책, 이것 그리고 이 일자리 정책과 지방 정부, 그러니까 정부인데 지방에서의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실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서서 할까요? 서서 하셔도 돼요. 이거 화면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저는 그 서복경이라고 하고요. 한 10년 정도 청년 정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의원님 빼고 나머지 분들은 보니까 그 드림 사업 참여하셨던 분들인가요? 그러십니까? 예,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이 아침에 출석부 찍고 여기 와 계실까 싶기도 한데요. 자, 사실 앞에 그 광주 의원님들이 인사를 하실 때요, 모두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듣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청년들의 삶에 관한 한 지금 시간은 코로나 이후와 코로나 이전이 확연히 나뉘는 역사적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19세기에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역사에는 과거가 미래의 빛을 비추지 않는 시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개인도 그렇고요, 집단도 그렇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옛날에 어떻게 했더라 이런 걸 돌려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떤 시점이 되면은 옛날에 어려울 때 뭘 했는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은 대한민국만 겪는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190개가 넘습니다. 지금 193개인데요. 그 모든 사람이 이 시간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크빌이 말했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뿐만 아니라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뉴욕타임즈에 칼럼을 쓰는 사람인데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좀 먹어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바뀔 거다. 즉 우리는 과거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주로 미국 공화당 정부 때 대외 정책을 담당을 했던 어쨌든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되게 역할을 많이 했던 정치인이고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팬데믹은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도 우리가 과거로는 못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과거로 못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 제가 그날 그냥 포털에서 뜨는 거 아무거나 캡처해서 온 거거든요. 아마 지금 요 며칠은 더 심각할 겁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또 돌파했다. 그다음에 그 전 세계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저부채 상태로 들어간다.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주요 도시가 또 봉쇄 들어간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TV 많이 안 보겠지만 포털 검색만 접속해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뉴스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그래도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아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예, 드시겠죠? 한 20%. 나머지 한 80%는 대체 이게 언제 끝나지? 대체 이게 얼마나 크게 사단이 날 것 같지? 이런 불안감이 더 크시겠죠. 한 20% 정도 안도하고 80% 정도는 굉장히 겁날 겁니다. 저도 겁납니다. 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이거는 뭐냐면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다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이 아픈 게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전부가 마음이 아프죠. 어른들도 마음이 아프고요. 여러분보다 어린 애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청년도 마음이 아프고 다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도 청년들이 좀 더 많이 마음이 아플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요, 저는 이제 앞으로 살 날보다는 살아온 날이 더 많거든요. 이쯤 되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관성이 좀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잘 넘을지 안 넘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러분보다 어린 아동들은 아직 많은 아동들이 부모의 보호 상태에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막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죠. 그렇다고 저처럼 겪을 거 다 겪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두렵겠죠. 알바몬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더니 7명 정도, 청년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불안하다, 코로나 블루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증상이 있다. 근데 그 중에 1위가 그겁니다. 이게 대체 언제 끝날지 너무 겁난다. 실제로 이 취업률 데이터 보면은 이게 그렇습니다. 작년 9월 대비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숫자로 쳐서 몇십만이 줄었다 이런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청년분들이 먼저 잘려나오고 먼저 타격을 입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더 어렵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는 게 저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를 맞기 전에 이미 취업을 해 있던 청년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청년이 어쩌다 보니 코로나로 인한 특수 직종에 취업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이 더 많아지는 직장에 어쩌다 보니 들어가 있는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 청년은요,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쪽이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이 흔히 알듯이 온라인 쇼핑 쪽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만드는 쪽이라든지 진단키트 만들거나 병원에 납품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쪽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사장님이 이 특수가 오래 갈지 안 갈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짝하면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데 사람을 안 뽑아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워라밸이 무너집니다. 8시간 일하던 거 10시간 하고 주말에도 나가야 되고, 언제 사장님이 사람 뽑아주나 이러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사람은 안 뽑아주고. 그래서 이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 보고 있는 작업장에서는 감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사장님이 부당노동행위 하지 않는지 봐줘야 되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코로나로 타격받은 직종입니다. 코로나로 타격받은 직종은 뭐 여러분 주변에도 많잖아요. 네일아트 자격증 따거나 조리사 자격증 따가지고 대면 서비스 준비했었는데 채용 공고 안 나고, 그 다음에 뭐 항공 뭐 정비사 자격증 이런 거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어학 자격증 따서 여행사 들어가려고 하거나 무역회사 들어가려고 했던 이런데 공고 하나도 안 나고, 이런 쪽에서 이미 들어가 있던 분들은요, 막내부터 지금 잘려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영업 매출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남기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비싸더라도 숙련도가 있는 사람을 남기고 들어온 지 2년 이내에 청년들을 잘라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 청년은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는 당장의 생계를 어떡하지? 막막합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내가 원래 했던 여행업종, 원래 했던 조리사 자격증 가지고 그 요식업종, 원래 했던 뭐 공항 관련 업종, 관광 관련해 가지고 했던 업종, 이런 쪽 계속 해도 될까?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변한다는데 이 바뀐 세상에서 그쪽에서 계속 비전이 있을까? 지금이라도 뭔가 진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진로를 바꾸면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되지? 진로를 바꾸려면 뭔가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책도 사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구하지? 괴롭죠. 코로나19 이전에 아직 취직 못한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년들도 지금 문 앞에서 채용 공고를 더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은 진로를 변경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을 버티는 청년들이 사실 올해에는요, 4차에 걸친 추경에서 나가고 있는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들이 주는 수당, 그 다음에 코로나 극복 희망 일자리, 데이터 일자리, 청년 뉴딜 일자리, 이런 일자리들을 가지고 공공 일자리들을 가지고 3개월, 6개월씩 버텼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특히 이 시간을 맞아낸 청년들한테는 최소한 앞으로 2년의 시간은 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의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장의 모습을 누군가가 기획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 시장에 있는 사장님들, 그 다음에 무슨 창업자들, 그 다음에 노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두 함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어떤 산업은 일으킬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너뜨릴 건데, 앞으로 5년 후에 A는 성장하는 직종이고 B는 망하는 직종일 거라는 거를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돌봐가면서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시간에 특히 이번에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지방정부의 역할이었어요.
사실 중앙정부에서 재난지원금 50% 줄 거냐, 70% 줄 거냐, 100% 줄 거냐 막 논쟁하고 결정 못하고 또 회의하고 이러고 있을 때요. 이미 지방정부들은 급한 데부터 먼저 찾아가지고 메꿨고요. 급한 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해서 먼저 돈을 풀었고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방정부의 재발견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정부는 너무 멀다. 지방정부,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찾아가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최근에 만나본 청년분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어떤 충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1단계의 마음이 당연히 지금처럼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단계에서 어떤 분들은 현실 도피를 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절망의 계곡 이런 건데요. 사람이 당신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현실을 막 도피하고 싶은 거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을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현실 도피하는 방법이 종교에 귀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종교가 사람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현실을 낫게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산속에 들어가 버린다든가 이런 이제 현실을 회피하기도 하고요. 이 단계가 지나면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막 느낀대요.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그 친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떼먹어가지고 아마 지금 내가 이 모양인가 봐.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못 일어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깊은 절망감의 단계가 오죠. 이 깊은 절망감의 단계가 오면 사람이 폭력화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이러면 자기를 다치게 하기도 하고 남을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이 계곡에 발이 푹 빠져가지고 못 나오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친구가 필요하고요, 정보가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저는 지금 오늘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광주 일경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광주 청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친구가 되고 응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 있는 청년들은 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재 교육받거나 일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기는 한데요. 뭘 할지 몰라서 허둥지둥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일경험 사업 경우에는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고 정보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라고 생각을 할 때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청년들, 이미 스탠바이 된 청년들보다요, 한 발 더 넓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 그 다음에 혹시나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라고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 일경험의 범위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넓혀 나가면 어떨까. 물론 이제 개수도 늘려야 되긴 하지만요, 이 지금 청년들한테는 사실 첫 번째로 내가 정말 외롭고 무섭고 힘들 때 찾아가서 물어볼 때만 있어도 참 다행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시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말하자면 상담, 정보 제공 이런 서비스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지 생활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음도 많이 아프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양산업이라서 접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몇 달 기다리면 경기가 좋아질 건지 이런 많은 것들이 궁금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 다음에 특히 이럴 때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막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걸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고 저도 놀랐는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는 의사들이 그 장사하려고 거짓말한 거다. 실제는 저 병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믿어요. 왜 그러냐면 겁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말이 사실이 아니고 이 병이 진짜 심각한 병이면 엄청나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현실 도피의 한 방법으로 가짜 뉴스에 많이 의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광주시가 이 상황,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가는지, 코로나 이후에 청년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와 광주시와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각 자치정부, 기초자치정부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옆에서 가까이에서 맞춤형 응원을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에 예를 들어서 지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년에 있는 친구들한테 찾아가서도 당신이 나와가지고 이러이런 필요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면은 중앙정부에는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광주시에서는 이런 걸 받을 수 있고 광주 서구에서는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청년 정책 설명회 이런 거를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한테도 좀 해주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2, 3년제 대학에 그 대학 졸업하는 청년들한테도 정책 설명회 이런 것도 해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일경험 드림 사업에 당장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일상적으로 광주 지역에서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광주 청년 뭐 콜센터 아니면 뭐 톡센터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해가지고 1:1 맞춤형 어떤 상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살아내 주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이 이 시간을 버텨내는데 특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가면서 버텨내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친구가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이제 저도 앞에 앉아서 들었는데 많이 공감을 많이 하시는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지방 정부의 재발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 저도 그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을 실제 실행을 하면서 청년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해요. 근데 아예 그냥 모르고 질문하면 저희가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쉬운데 질문하신 분들 중에는 친구한테 이 얘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아닙니다라고 하는데도 끊을 때 또는 이제 질문을 끝났을 때 분위기는 묘한 거죠.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러니까 친구를 더 신뢰하니까 친구를 더 믿는 그런, 근데 저 사람은 또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설명회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저희도 한번 광주광역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건의해서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오신 청년분들도 어떤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러면은요,
부담 없이 연락하시면 돼요. 전화로 하실 거면 저기 광주광역시에 120번 있거든요. 062 120번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거기에 상담원분께서 다 메모해가지고 다 알아봐서 연락드리거나 아니면 뭐 알 수 있는 곳에 연결시켜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일경험 드림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알겠지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광주에는. 광주 청년센터에 가서 직접 가서 여러 가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가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찾아가셔도 됩니다. 먼 길 와주셨는데 여러분들 아마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기조연설 2번째까지 다 듣고 2분 모셔서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질문은 잘 정리를 해두셨다가 이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 서복경 연구원님께서 코로나 시대의 청년들의 삶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다면 추주희 전남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연구 교수님을 모셔서 저희 일경험 드림 사업의 쟁점, 과제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추주희 박사님은 저희 일경험 드림 사업 1기 때 1기, 2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분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드림 수당 있잖아요. 여러분들 드림 수당 아실 텐데 드림 수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또는 뭐 전국에서 청년들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일경험 드림을 실행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조금 따끔거리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건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시는지, 그리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일경험은 어떤 건지 질의응답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주희 전남대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추주희입니다. 저 서복경 선생님 발표 연설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좀 잘 왔다. 저 역시도 서복경 선생님 연설 들으면서 되게 위로받았거든요. 저 하루에 10시간씩 연구실에 있으면서 아이도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어떤 위험일까만 생각했지 너 힘들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서복경 선생님께서 눈앞에 있지만 알 수 없는 공포를 겪는 청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지라고 첫 말씀을 건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 광주 일경험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크면서도 과연 제가 이 자리에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저 역시 코로나 이후에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정말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슷한 마음 속에서 다들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저의 발표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된 어떤 경유를 돌이켜 보면 제가 이제 2015년도부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일과 노동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일경험 드림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기회이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 기회가 저한테는 더 많은 고민을 갖게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반드시 청년 정책이 필요할까? 지역의 청년 정책은 어떤 의미일까? 지역에서의 그럼 청년 정책이 있다라고 할 때 청년은 어떠한 위치에서 여기를 참여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또 이 청년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와 갈등 속에서 이 갈등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 지역은 광주에서 2014년 9월 전국 최초
라는 이름으로 청년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고 2020년까지 비교적 아주 짧은 시간에 광주 청년 정책이라는 혹은 광주형 청년 정책의 기반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2017년도 광주 청년 드림 사업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이 정책을 통해서 지역에서의 청년 의제는 고용, 교육, 주거, 금융 등 통합적이고 각각의 분야들이 종합적으로 접근돼야 된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광주 청년 정책의 이런 발전 과정은 지역에서의 청년 정책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성과가 바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업 시행 초기에 지역 내에서의 청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와 체감, 신뢰도는 굉장히 낮았었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청년 정책이 과연 지역에서 필요한가, 그것은 효과가 있는가라는 검토들이 계속 요구되어 왔습니다. 지역에서의 청년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정책화해서 실행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드림 사업만 보더라도 드림 사업에 참여한 청년, 탈락한 청년, 배제될 수밖에 없는 청년, 또 이 드림 사업을 바라보는 부모님들 혹은 가족들의 입장, 이 드림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기관의 입장, 그리고 이 청년 정책을 계속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지역 청년 단체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견과 갈등 속에서 혹은 정말 많은 논란 속에서 이 청년 정책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민선 7기에 이르러서 사회보장 정책으로서의 청년 정책이 다시 일자리 정책으로 선회하는 등 과연 진짜 광주형 청년 정책이라는 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가능할까? 어떤 특정 정당이나 혹은 특정 어떤 행정가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어야만 하는 걸까? 라는 어떤 의문들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쟁점을 통해서 그런 청년 정책의 사업의 의미와 한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 드림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들이죠. 일경험 드림 사업부터 드림 수당, 교통 수당, 통장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서의 핵심적인 차별점, 긍정적인 성과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2017년도에 드림 사업이 만들어졌을 때 청년 정책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굉장히 지역에서 낮았는데 드림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청년 드림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되고 정책 인지도가 상승되는 지점들이 있었고요. 또 이 사업의 특성상 다른 사업 간의 연계성과 또 지역의 자원을 연계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림 수당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차례 지원됐다가 1년 정도 공백 후에 올해 다시 이제 지급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다시 지급되게 되는 혹은 다시 정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는 지역 청년 단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드림 수당이 다시 재개되는 등 여러 가지 지역에서 청년 정책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비전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의 정책들은 굉장히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갔지만 과연 전국 최초로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2017년도에 드림 사업이 만들어지자마자 정부로부터 일자리 대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 현재 광주 청년 정책, 청년 사업이라는 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있을까? 외부로부터는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라고 하고 돌이켜보면은 항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정책 시행의 실효성과 절차적인 타당성의 측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 정책 전담부서는 민선 6기 시장 때 공약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인수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전담부서가 만들어졌고 거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청년 정책의 부서가 갖고 있는 초기 시작했을 때의 이 부서의 위상을 또 다른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정책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행정의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갑자기 그래프가 쏙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그래프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에 있는 광주신문 일간지에서의 청년 문제에 대한 기사의 빈도수입니다.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보시다시피 거의 10건이 안 되는, 그 이전부터 당연히 청년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저조하게 조명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담 부서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단순히 이슈화됐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전담 부서가 많은 보도 자료를 뿌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알렸어야 했는데 그 알림의 역할을 행정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았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광주시의 청년 정책은 제도와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행정 절차와 체계가 구성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행정주도로 설계되고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 지역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의 많은 청년 정책들이 만들어지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당사자성을 당부하기보다는 행정의 주도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분명히 당사자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는 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것이 충분한 절차적인 타당성 이외에 공론장에서 이 청년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청년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였지만 아직 지역에서의 청년 정책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고 복지 대상으로서의 청년에 대한 인식과 기존 복지 프레임 속에서 청년 정책의 공론장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는 행정 역시 한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고 사회적인 안전망이 설계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하고 청년 당사자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 정책이 단순히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영역, 고용이나 훈련 영역으로 제한되지 않고 보다 보편적인 사회 정책의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책의 공공성과 절차적인 정당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청년 단체들을 비롯해서 청년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행정이 적절하게 대답하긴 했지만 매우 불합리한 절차로 진행되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 청년 운동의 진보성과 역동성이 부족한 가운데 청년 정책의 대상자이자 참여자로서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의 역량의 한계를 행정가 역시 마주해야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참여자로서 청년 당사자의 위치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청년 정책의 참여에 있어서 청년이 보조적인 수단이나 설계에만 참여하는 단계에 머물게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거버넌스의 안과 밖의 조율 혹은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구조적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정책에서의 청년 참여의 의의와 한계의 측면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청년 정책에는 청년위원회, 청년 정책의 수혜자, 청년 활동가, 중간 지원 조직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온 청년 단체들의 운동성과 비판의 공공성 역시 전체적인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고요. 민간 청년단체와 중간 지원 조직 등의 역할이 중첩되거나 불분명해지면서 청년 정책 거버넌스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편향성,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청년 당사자의 참여라는 프레임에서 반드시 청년 정책에 청년이 정책의 결정자로서 들어가야 하는 건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청년 활동가와 관련해서 광주 지역에 물론 청년 전담 부서가 생기기 이전부터 청년 문화를 기반으로 한 청년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집단들이 노동과 일자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청년의 삶이나 문화, 영역들의 문제들을 탐색하고 있었지만 청년 집단 자체의 구성원 한 명이 집단의 중심이자 대표체가 되는 등 지역에서의 청년 문제와 의제를 다양하게 공론화하고 의제화하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 역시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들을 이어주는 거버넌스의 고리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하부 조직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있었고 광주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시청에서 위탁받는 사업이 늘어나는 등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는 평가도 받기도 했습니다. 청년의 정책 참여는 청년이 주체가 되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공공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일상과 연계된 것으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서 정책 결정 주체로서의 과정에 관여하고 정책 전문가, 행정 관료와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 역시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게 힘들 정도인데 청년들 여러 가지 취업 준비생이자 학생이자 실업자와 노동자 사이에 있는 청년들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파트너의 자리에 서기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배제에서 발생하는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년 정책의 당사자적인 참여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청년위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단지 그것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도구적이기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청년들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로서의 위치에 남겨진다면 청년 정책은 저소득층이나 선별적 복지 정책에 의해서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미만 강화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역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 역량을 제도 왕과 밖에서 끊임없이 강화하지 못한다면 청년 정책 참여에서의 청년의 위치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정책 평가의 측면인데요. 지역에서 청년 정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됩니다. 오늘 서북경 선생님께서도 코로나19에 대응했던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실전적인 지원은 지방정부로부터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역의 청년이 분명 수도권의 청년과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청년 정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업률이나 고용률이나 다양한 지표를 봤을 때 광주 지역 청년들 역시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역의 청년들이 반드시 더 열악하다거나 혹은 반대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더 나은 환경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내에서 스스로를 지역과 연결시키거나 노동시장으로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동력과 자원이 부족한 청년들은 여전히 지역에 사는 이등 인간 또는 다른 사회적인 불화와 차별 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저성장과 고실업 사회, 학벌과 무관하게 고학력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청년들은 구직 및 취업 과정에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청년 드림 사업이 많은 주목과 기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 경험 드림 사업과 드림 수당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청년 드림 사업이 지역의 일자리 문제, 고용의 문제, 고용 문화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드림 사업의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단순 인력 수급 프로그램으로 일 경험 드림 사업을 인식할 가능성이 드림터에서는 매우 높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가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역 노동 시장을 돌이켜 볼 때 그러한 모니터링의 한계는 매우 뚜렷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역의 일자리는 근로 환경, 조직 문화, 소통할 수 있는 단계를 포함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한 여전히 청년 내부의 계층적이고 젠더적인 차원들이 사업에서 충분히 담아 있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사회 정책이자 통합적인 청년 정책으로 현재의 드림 사업으로 통칭된 사업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비전이 무엇인가도 되게 모호하기도 합니다. 청년들 대다수는 성적과 집안 형편 등의 이유로 지역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이후에도 지역에 머무르면서 취업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의 한계로 지역을 떠나야 한다라는 생각과 서울 또는 수도권에 대한 환상 등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바로 서울로 올라가 버릴 생각도 있지만 실질적인 취업 준비와 구직 실패 과정에서 체감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지역을 떠난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포기하기도 합니다. 지역에 머물겠다라는 청년들의 의사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연대감보다는 경제적인 자원의 한계와 불안정한 노동의 패턴, 장기화되는 미취업 기간 때문에 주거 상황을 지역에 그냥 머물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가족 돌봄 자원과 가장 가까운 지인을 통한 위로, 그걸 통해서 인정받으려는 것은 지역을 떠나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전전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행위로도 보여집니다. 저는 그러한 지점에서 국가의 정책적 지원으로부터 배제된 청년들이 가족 혹은 개인적인 자원에 의존함으로써 사회적이고 공적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과 사적 안정망으로서 가족 돌봄에 대한 필요성만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감정과 인식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고 그냥 우리 지역이니까 좋고 공기 좋고 덜 복잡한 곳에서 살겠다라는 청년들의 생각에는 단순히 실리적인 판단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삶의 터전이자 미래로도 계속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이면 현재 노동시장의 현실과 혹은 계속해서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압박을 견디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은 자신의 노동과 삶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드림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청년들은 새로운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생활 패턴이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6개월 동안 게임만 했다라는 어떤 청년 참여자의 말처럼 진정한 휴식의 자유시간은 첨단 놀이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고립된 시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역 출신이 아니라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렇기에 지역의 청년 지원 정책과 과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삶,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이 무엇인지, 이때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삶의 사회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탐색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안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이 사회적 안전망이 최적화된 공간이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적인 삶을 보장하고 집단적인 연대감과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공적 공간으로 의미화되지 않는다면 지역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지역에서의 청년 정책은 그저 중앙정부의 정책의 보조적인 수단이자 기존의 중앙정부 정책에 포함되거나 통합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지역 청년 정책은 예산 규모나 정책적 보편성의 측면에서 중앙과 연계되어야 하지만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의 정치 및 정책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면서도 청년들이 공적 차원, 사회적 정의의 측면에서 자신들의 요구나 주장을 공공성의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경험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역 청년 정책의 도착성은 중앙의 정책을 지역에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실과 더불어 지역 내의 다양한 집단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해 그것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오늘 아침 뉴스에서 지역 인재 채용 제도의 확대가 되는 과정에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던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에는 고향에서 역차별을 한다. 지역 청년들 역시 농어촌 전형 인재와 지역의 그 원래 일반 전형으로 들어간 전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역차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양한 평가조사와 실태조사, 욕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만으로 지금 현실의 청년 정책을 이해할 수 없고 청년의 욕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년 내부의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권리를 구별하고 어떤 청년들의 욕구가 배제적인지, 포섭적인지, 위계적인지, 평등적인지를 구별해내고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빠른 발제였습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들으셨죠? 제가 저희가 아까 사회자께서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저희가 발표 자료가 따로 이렇게 현장에서 배부되지 않고 지금 현장에서도 이제 QR 코드를 검색하시면 두 연구자께서 올려주신 발표 자료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 자료 내용에 비하면 발표를 매우 빠르게 해주시느라고 호흡이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아까 이제 제가 앉아서 듣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아까 사회자가 안내했듯이 그 저를 비롯해서 무대에 올라오신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마스크 쓴 게 이제 저희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마스크를 안 벗고 있었고 또 발표해 주신 두 분도 마스크를 안 벗고 말씀을 하시느라고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잠깐이나마 여러분들 질의응답이 있으면 그걸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연구자분들 앞으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들으시면서 뭐 제안 또는 질문
이런 거 있으신 분 있나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없나요? 네. 그러면 그냥 다시 내려가라고 하실까요? 혹시 있습니까? 네. 지금 손을 막 그 꿈틀거리려고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두 분이 이제 연구하는 환경이 달라요. 한 분은 광주에 계시고 한 분은 서울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일경험 사업은 광주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여기 오 계신 청년분들도 지역에서의 정착 또는 수도권으로 이전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그 지역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그 서울에 계시는 서복경 연구원님께 이제 여쭤보면 물론 서울에 계시지만 서울은 지역이면서도 중앙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또 그 저희가 청년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의 밖에서 보셨을 때 지역의 청년들 특히 일경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좀 특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가 좀 궁금하고요. 그 특색을 잘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